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입니다. 이 시리즈 그만하려고 해봤는데 질리지도 않나봐.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편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룡대함미사일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해군의 1000톤짜리 호위 구축함인 에일라트함이 어디에선가 날아온 무언가에 딱 한 발 맞고 격침되었습니다. 범인은 이집트 해군의 코마르급 고속정이 발사한 P-25 테르밋 대함미사일이었죠. 테르밋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는 40km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사거리였고요. 450kg짜리 탄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 맞으면 한 발에 무력화가 뜨는 물건입니다. 전 세계는 대함미사일의 효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대함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집트 해군한테 되갚아주기 위해서 절치부심해가지고 새로 대함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집트 해군이 다 쪼매난 고속정을 위주로 하는 해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함미사일은 당시로서는 크고 둔중하기 때문에 작고 빠른 표적을 갖다가 잘 맞추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형 대함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브리엘 대함미사일이죠. 사거리 20km짜리 대함미사일인데 작은 표적도 잘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집트 해군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다녔어요. 마침 지구 반대편에서는 똑같이 소형 고속정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형 고속정들을 갖다가 우르르 도입해가지고 NLL상에서 한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해군이 고속정들이랑 1대1 맞다이를 깔려고 보니까 당시로서는 한 포의 명중률도 작고 빠른 표적을 맞추기에는 명중률이 상당히 부족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가브리엘 미사일을 본따 가지고 소형 대함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걸 참수리 고속정에 장착해가지고 쓰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 1980년대에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대함미사일이 등장했죠. 바로 해룡대함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7km밖에 안 되지만 보통 고속정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되어가지고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문제는 유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브리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지령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이 재밍을 걸면은 무력화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나름대로 이 단점을 극복해보려고 레이저 빔라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문제는 해무, 즉 바다에서 안개가 끼면은 이 레이저가 산란이 돼가지고 제대로 유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중단되고야 말았죠. 두 번째, MK-29 런처와 시스페로우 미사일입니다. 1950년대 말에 F4 팬텀 전투기와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공중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도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날려서 먼저 선공을 하는 것이 제공우세 전투기의 덕목이 된 것이죠.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40km를 가진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즉 적기를 맞을 때까지 내가 레이더로 계속 비춰줘야만 미사일이 거기로 따라가가지고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당시 기술로서 이 정도 성능이면은 그저 CACA죠. 이거를 해상용 단거리 계함방공 미사일로서 개조한 물건이 바로 시스페로우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20k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죠. 계함방공 미사일이라는 건 어차피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다는 대공 미사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 사거리면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했어요. 수많은 나라의 호위함 내지는 범용구축함용 무장으로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MK-29 8연장 시스페로우 런처의 장비가 되어가지고 많이들 팔렸죠. 여기에서 놀랍게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산 구축함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에 무슨 기술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본격적인 구축함을 개발하기는 좀 무리니까 조금 작은 호위 구축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기술도 사오고 퇴역한 기술자들을 섭외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퇴역한 기술자들이 내놓은 한국형 첫 구축함의 컨셉은 76mm 함포 하나, 그리고 헬기 데크, 8연장 MK-29 런처와 시스페로우 계함방공 미사일을 장비하려고 했었죠. 이를 위해서 시스페로우 한 발을 유도해줄 수 있는 일루미네이터가 들어갔고요. 또한 이 시스페로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함용 레이더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능의 대공 탐색 레이더가 또 들어갔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2차 석유 파동과 과도한 부채의 압박으로 인해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값비싼 대공미사일을 갖다가 우르르 들여올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스페로우 대공미사일과 헬기 데크 이런 건 다 빼버리고 함포만 주렁주렁 달아서 만든 전투함이 바로 울산급 FF였죠. 자세한 것은 관련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물론 한국은 1990년대에 광개토대함급 구축함을 개발하면서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MK-29 런처가 아니라 VLS, 즉 수직발사관의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장비해서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해군은 서방의 많은 해군들이랑 달리 런처식 대공 미사일을 건너뛰고 VLS로 바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520MK 블랙 타이거입니다. 1965년 한국은 베트남전에 발을 들이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돈으로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준다는 브라운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1968년부터 당시 최신의 기동 헬기였던 UH-1 휴이 헬기가 한국군에 우르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이 UH-1의 파생형인 AH-1J 쌍발 코브라도 도입이 되어져가지고 운영되게 되었죠. 육군은 이런 기동 헬기들에 엄청 대만족을 하고 전군은 이런 중형급 기동 헬기로 도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1,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휘청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헬기는 당장 필요해. 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헬기가 없으면 작전을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UH-1 헬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체급인 500MD를 갖다가 무려 250대나 싼 맛에 들여와가지고 쓰게 되었죠. 근데 이 500MD는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산악지형에서 측풍 한번 때려 맞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500MD에 개 불만을 표시하면서 좀 더 큰 헬기를 찾아다녔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움직임에 500MD의 제작사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는 곧바로 대한항공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500MD를 마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1980년대에 태어난 헬기가 바로 520MK 블랙 타이거 헬기였습니다. 엔진을 좀 더 강력한 걸로 달아줘가지고 힘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상승력과 속도도 조금씩 좋아졌죠. 대충 뭐 미군이 쓰고 있는 OH-6의 개량형이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엔진을 갖다 바꿔준다고 해도 그 작은 체급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나 그 밥이지. 그래서 군에 외면을 받았고요. 대한항공에서는 즉시 면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1990년대까지 한국군 측에 520MK를 갖다가 세일즈를 해봤는데 군은 더 큰 체급의 헬기를 사게 되면서 결국 520MK는 시제기 한 대만 남긴 채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었죠. 네 번째, F104 전투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공군은 F-86 세이버 전투기를 동원해서 소련군의 미그-15와 호각지세로 다투었는데요. 이때 미공군 조종사들은 이 F-86의 상승력과 가속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단점들을 갖다가 어필했습니다. 이는 초음속의 성능을 가진 F-100 슈퍼 세이버형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가속력과 상승력이 기대치보다 별로 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싸리 고출력의 터보제트 엔진을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상승력이 빠른 요격 전투기 컨셉으로서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팬텀기가 달고 다니던 J79 엔진을 갖다가 하나 달고 있는 단발단자 전투기였는데요. 짜리몽땅한 날개 설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상승력과 가속력에 올인한 설계라서 무려 최고 속도 마하 2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M61 20mm 발칸포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레이더는 있었지만 중거리 공대공 능력은 없었고요. 폭장량도 불과 1톤에 불과해가지고 범용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게다가 날개가 너무 짜리몽땅해가지고 딱 봐도 비행 안정성이 불안불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완전 유인 미사일이야. 그래서 미공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요격 전투기는 미군의 현재 상황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1960년대 초반에 그냥 한국군한테 공여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여를 막상 해주려고 보니까 당시 아시아의 최빈국 국가에서 이런 마하 2급의 고성능 전투기를 갖다가 운영할 수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공여되는 기종이 F5A형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한국공군은 이래서 1965년부터 F5A형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F104가 들어왔다면 정말 대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F104는 짧은 날개 때문에 저공과 저속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대함 임무나 공대지 임무로 써먹었던 그런 나라들은 심지어 도입 대수 중에서 절반가량을 사고로 날려먹은 나라도 있을 정도예요. 이때 한국이 F104 대신에 들여온 F5A형으로 공대지 임무나 공대함 임무로 여러 방면에서 써먹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죠. 다섯 번째, XK-13 자동유탄 기관총입니다. 1990년대 미군은 발전형 공용화기 사업인 OCSW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용화기, 즉 모두가 다룰 수 있는 중기관총 같은 걸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발전형으로서 새로 채택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당시에 IT 붐이 일었던 만큼 소형 컴퓨터가 들어간 사격 통제 장비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랑 연동되어져가지고 장비되었고요. 사업 후보 중에서는 XM307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발전된 모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능형 신관을 가진 25mm 공중폭발탄을 사용하고요. 사격 통제 장비로 적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원하는 고도와 거리에서 이 공중폭발탄을 폭발시키도록 자동으로 신관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이것으로 미군은 MK-19 고속유탄 발사기랑 한 세기 동안 장수했던 M2 중기관총을 대체하려고 했었는데요. 한국도 2000년대부터 이 XM307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비슷한 물건을 개발한 게 바로 XK-13이라는 물건입니다.
중량은 삼각대 포함해도 30kg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K6 중기관총이나 K4 고속유탄 발사기보다 훨씬 더 가벼웠죠. 그리고 XM307처럼 동일하게 25mm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물건이었고요. 그러나 이 물건은 XM307이 도입이 취소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게 유탄이다 보니까 대공용으로 쓰기에는 탄도가 너무 안 좋았어요. 포물선을 그리다 보니까. 게다가 기존의 59경 중기관총 대신에 대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대공 유효 사거리가 당연히 짧아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게다가 유탄이다 보니까 화력은 좋았는데 연사속도가 분당 250발밖에 안 나와가지고 공용화기로 쓰기에는 굉장히 연사력이 처지는 물건이었습니다. K6, M2 이런 거 보면은 연사속도는 분당 500발은 돼요. 결국 XK13은 2013년 프로젝트가 폐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MX 소총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들을 국산화하라고 닥달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기술도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무기들을 갖다가 뜯어보면서 역설계해가지고 기술들을 갖다가 축적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소총도 예외가 아니라 가지고 당시 한국이 주력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던 M1 게런드 소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물건을 개발해서 내놓으라고 닥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총이 바로 MX 소총이었죠. 일단 시간을 갖다가 엄청 촉박하게 줘가지고 M1 게런드를 기본으로 M14 비슷하게 개조해놓은 물건입니다. 20발들이 탄창을 갖다 꽂아놔가지고 장탄수도 늘어났고 또 연사 사격도 가능하게끔 개조해놓은 물건입니다. 기존의 게런드가 반자동 사격만 가능해가지고 화력이 좀 처지는 문제를 갖다가 개선했죠. M14 소총을 본따서 만든 터라 가지고 단점들도 M14랑 똑같았어요.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데다가 연발 사격은 엄청난 반동으로 인해서 명중률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죠. 결정적으로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M16 소총을 써보면서 이 M16 소총과 5.56mm 소구경 고속탄에 반해버렸고 결국 한국이 이 M16 소총을 무려 80만 정 이상 면허 생산하게 되면서 MX 소총이 채택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EA-50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초음속 제트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곧바로 이 초음속 훈련기는 FA-50이라는 이름의 경전투기 컨셉으로서 발전이 되었죠. 왜냐면은 T-50 골든이글 자체가 힘도 좋고 속도도 마하 1.5로 빨랐기 때문에 이런 파생형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이 FA-50도 퇴역하는 똥5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60대를 도입해줬습니다. 여기에 카이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들을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EA-50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전자전기 도입을 꾸준히 원해왔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공군의 전자전기 수요도 빠르게 확보를 하려고 이 EA-50을 갖다가 카이가 로드맵으로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에스코트 제머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에스코트 제머는 적 방공망에다가 재밍을 먹여주고 동시에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의 방공망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두들길 수 있는 전자전 공격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A-50을 기반으로 주위 구조를 갖다 좀 뜯어 고쳐서 두 개의 전자전 제머와 두 발의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양측 윙팁에는 두 발의 자기 방어용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가 있었죠. 센터라인에는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거리까지 정확하게 유도를 해줄 수가 있는 HTS 포드가 통합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었습니다. 다만 지금 EA-50 프로젝트는 소리소문 없이 사장되었고요. 한국 공군은 KF-21을 개조한 에스코트 제머를 현재 고려하는 중입니다. 원인을 추측해보자면은 FA-50 자체가 체급이 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F404 엔진 하나로 두 개의 전자전 포드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센터라인에 있는 하드포인트는 여기다가 연료 탱크 달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이거를 달지 않고 HTS 포드를 갖다가 장착한다면은 당연히 안 그래도 부족한 채공 시간과 진출 거리가 칼을 맞게 되겠죠.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RF-4E 전술정찰기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대형 쌍발 전투기인 F-4 팬텀기의 도입을 원했었는데요. 베트남전 참전의 대가로 꿈에 그리던 F-4 D형 팬텀기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는 F-4 E형 팬텀기들도 우르르 도입하게 되었죠. 근데 마침 한국 공군에는 전술정찰기가 태부족이었어요. 전술정찰기는 적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최전선에서 날아다닐 정찰기인데 당시 한국이 미국의 전술정찰기를 달라고 요구해서 받았던 RF-5A형 전술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똥5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채공시간도 딸렸고 카메라도 그렇게 좋은 걸 달아줄 수가 없었어요. 경전투기니까. 그래서 RF-4E형의 도입을 원했는데요.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정확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기체도 대형이라 가지고 채공 시간도 길었던 데다가 훨씬 더 매연이 줄어든 엔진이 장착되었죠. 당시 팬텀기가 쓰고 있던 J79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커먼 매연을 갖다 뿜기로 유명해가지고 육안으로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나 1970년대 당시에 한국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런 고급 전술 정찰기를 갖다가 도입해올 돈이 없었습니다.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안 그래도 부족한 전투기들한테 예산의 우선권이 넘어가기 마련이었죠.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삼저 호황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찍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드디어 전술 정찰기를 사올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RF-4 2형을 팔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간에 마치 정설처럼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하나 있다면 이때 당시 미국이 RF-4 2형 정찰기는 한국 같은 2등 동맹 국가한테는 팔 수가 없는 전략무기라서 안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요. 이건 명백한 루머입니다. 일단 당시 팬텀기는 단종이 된 상태라 가지고 한국군이 원한다고 해도 신규 기체를 들여올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RF-4 2형은 미국이 설사 남는 기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미국이 도입한 적이 없거든.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1992년에 튀르키예가 독일에서 중고 RF-4 2형을 갖다가 32대나 우르르 업어온 걸 보면은 차라리 독일한테 문의했으면 중고 기체를 업어올 수 있었겠죠. 결국 한국은 미군이 전시 예비 물자로 보관하고 있던 RF-4 C형 정찰기들을 갖다가 인수해오면서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아틀란틱-2 대잠 초계기입니다. 아틀란틱-1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개발된 대잠 초계기였고요. 1960년대에는 나토군의 공용 장비로 등록이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우르르 사가서 운영하던 그런 베스트셀러 대잠 초계기였습니다. P3보다는 좀 작고 느리긴 한데 그만큼 유지비의 부담도 굉장히 적고 여러 대를 도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팔렸던 것이죠. 프랑스군은 1980년대에 아틀란틱-1의 성능을 일신시킨 아틀란틱-2도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DR-AAA-10 레이더가 장비가 되어가지고 200km 밖에서도 적함을 추적하고 적함에게 액조세대함 미사일을 날려서 격침시킬 수도 있었죠. 소노부의 탑재량도 늘어났고 디지털 음향 장비까지 장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소재를 갖다가 대량으로 채용하면서 훨씬 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S2 트래커 대잠 초계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퇴역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려 31대나 되는 물량의 대잠 초계기가 동시에 퇴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16대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신형 초계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P3C형 업데이트 3와 아틀란틱2가 맞붙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군의 예산으로는 아틀란틱2를 도입하면은 목표로 하던 수량인 16대를 도입할 수 있지만 P3C를 갖다가 채택하면은 절반밖에 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P3C형은 단종된 상태라 가지고 이 P3C형을 어거지로 사오려면은 생산 라인을 다시 살리는 비용을 한국군이 부담을 해야 됐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놀랍게도 P3C형이 채택되어졌습니다. 후일 밝혀진 건데 방산비리였어요. 고작 8대밖에 안 되는 대잠 초계기로 혹사를 시켜야 됐어서 기체에도 무리가 많이 갔고요. 대잠망이 구멍대로 생기게 되었죠. 당시 아틀란틱2를 갖다가 채택한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어가지고 이후에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대잠망의 구멍이 크다는 문제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피격당해가지고 수많은 우리군 장병들이 몰살당한 사건과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대잠망에 구멍도 뚫리고 잔여기체들이 혹사당하는 그 해악이 유지보수의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노후 전투기 보관소에서 썩고 있던 P3B형 8대를 갖다가 모셔와가지고 P3CK로 개조해서 빈자리를 메꿨어야 됐었습니다. 10번째, S3 바이킹 대잠 초계기입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S2 트래커 대잠 초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프로펠러기다 보니까 속도도 느렸고 또 힘도 안 좋아가지고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 제트 엔진을 장착한 대잠 초계기를 갖다가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S3 바이킹 초계기였습니다.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뒷자리에 2명의 음탐사, 앞자리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4인승 대잠 초계기였습니다. 소노부이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향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상륙 예정지에 깔려져 있는 기뢰원의 탐색도 가능한 유수한 초계기였습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800km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적 잠수함이 있는 예상 해역에 진출해서 대잠 작전을 할 수도 있었고요. S3B형 들어서는 탐지거리 300km에 대수상 레이더가 달려 있어가지고 하푼 대함미사를 갖다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일반 폭탄을 달고 폭격기로 쓸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슬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해가지고 정밀 지상 타격 임무도 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는 러시아 해군이 돈이 없으니까 잠수함들을 갖다 뜨문뜨문 출격시켜가지고 바다로 나오는 일이 별로 없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대잠 작전은 전부 다 시호크 대잠에게 짬 때려버리고 남은 바이킹들은 전부 다 대함이나 대지 타격용 임무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임무는 전투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낡아 빠진 바이킹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바이킹을 2009년에 전부 퇴역시켜버렸죠. 그리고 2013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미래전력 구성 시기를 갖다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밀어버린 개노답 국방정책을 짜가면서까지 이전 정부보다 더더욱 국방비 인상률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시기가 좋지 않게 당시 한국군은 아까 언급한 대로 대잠 초계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잠 초계기 전력에 구멍이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잠 초계기 전력을 강화하라고 닥달내댔는데요. 정작 말만 저렇게 하면서 돈은 주지 않았어요. 해군에서는 어찌저찌 예산을 조금 내가지고 중고라도 좀 얻어올 게 없나 한번 봤는데 마침 노후 전투기 보관소에서 썩고 있는 S3B 바이킹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지하게 이 S3 바이킹들을 갖다가 12대나 업어오려고 했었는데요.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당연한 게 신형 초계기를 들여와도 모자란 판국에 생산된 지 40년 된 초계기들을 갖다가 어거지로 업어가지고 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 도입 대상에 오른 S3B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대수상 임무로 임무가 전환되면서 대잠 장비들을 갖다가 뒤에다 탈거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들여오면은 대잠 못하는 대잠 초계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새로 대잠 장비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설사 대잠 장비들이 살아있는 기체만 골라서 가지고 온다고 해도 40년이나 된 장비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할지도 미지수였고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밀덕들이 이 S3를 갖다가 도입해오는 이유 자체가 한국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착해가지고 함상 공격기로 쓰려고 한다는 추측까지 나돌았을 정도로 사실상 이 S3B의 대잠 초계기로서의 가치는 그 누구도 제로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이 정신나간 계획은 폐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켜줘가지고 반딱반딱한 신형 대잠 초계기인 P8A를 갖다가 도입해 올 수가 있게 되었죠. 잘 보셨나요? 진짜 반응 좋으면 마지막 편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